우리는 외교를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민주공화국의 건국을 얘기하면서 외교전, 여론전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똑똑히 봐야 돼요. 일본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란 게 한국만 무시해, 전 세계에서. 우린 뭔데? 우린 통뼈다. 그래서 배째라도 아니고 등따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가. 제가 이토 히로부미 연구를 했어요. 이토가 외교전이 끝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언제 대머리가 됐냐, 이게 산업재해인데 이토 연구할 때 이건 진짜 산 증인 있어요. 제 아내가 증인. 이거 진짜예요. 근데 이 얘기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해주고 넘어가요. 하도 사람들이 내가 뭐 반항하려고 깎았냐 이런 사람이 많아갖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제가 대머리가 된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은혜의 산물인데, 뭐냐면 제가 이토 연구를 하러 갔었어요, 교토에. 그래서 그 유명한 교수님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여름에 거기가 분지라서 엄청 더워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교토 아는 친구들은 지금 이해가 될 거야. 리츠메이칸 대학 있는 그 동네에서 교토 대학까지 자전거 타고 가면은 티셔츠 벗어서 짜면은 물이 나와.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근데 이게 사고가 어디서 났냐면, 내가 내 숙소 좀 구해줘 그리고 그 리츠메이칸 대학의 어떤 교수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밑에 누가 실수를 해갖고 학생이 오는 줄 알고, 그 왜 기숙사를 료라 그러지, 료, 일본 애들이 료인데 가봤는데 헐, 이게 에어컨을 키면 한 20분 있어야 시원해지고, 그 다음에 코인 샤워야, 코인 샤워. 그래서 내가 처음 봤어. 이거 베개를 딱 넣으면 물이 나와, 20분 동안. 그래가지고 이건 또 뭡니? 그래가지고 내 앞방에 프랑스 애가 살았는데 그 옆방에 중국 학생이 살고, 그래가지고 내가 베개 딱 들고 딱 나오면, 일본말로 형이 안 입기잖아. 중국 애가 안 입기? 이러면서 따라와. 내가 베개 딱 넣으면 내가 샤워를 빨리 하거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딱 나오면 딱 들어가요. 그러고 있었거든 내가. 그랬더니 갑자기 이게 샤워를 하는데 뭐가 푹푹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그걸 이해했어요. 닥터를 뽑을 때 뜨거운 물로 뽑는 이유를 알아. 이 원리였구나. 습기가 많은 교토에서 열을 받았을 때 샤워를 하면 이게 막 빠지는구나.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나를 응원을 왔어요. 그래서 교토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나를 지나가는 거야. 못 알아보고. 그래서 헐. 근데 내가 사는 데로 와보더니 남편이지만 존경합니다. 이 악조건에서. 근데 그 악조건에서 내가 이토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뒤로는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토 연구를 많이 했더니 이분이 끝내주는 거예요. 외교전이 끝내줘요. 얼마나 치밀하냐면, 러일 전쟁을 하잖아요. 전면전을 하면 일본이 이길 수가 없어요, 러시아를. 아니, 러시아랑 전면전에서 이긴 사람이 없어. 거긴 들어가면 뻘이야, 뻘. 추운 뻘.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 반전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토가 몰래 레닌한테 야, 반전운동 일으켜라. 돈까지 줬다니까? 혁명자금. 그때 처음에 안 받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적의 돈을 받을 수 없어 이랬거든, 레닌이. 그랬더니 이토가 뭐라는 줄 알아? 무엇이 중요한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혁명이 중요, 무엇이 중요한디? 그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전 여론을 일으키고, 그리고 외교전을 잘 펼치는데, 미국 정치는 돈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여론전이다, 이걸 또 파악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로스쿨 동창이 가네코를 보내갖고 여론전을 펼치고, 러비하고, 그 다음에 언론인들, 지식인들. 그래서 예일대학의 그 교수 하나는 계속 칼럼 써주고, 일본이 중요하다, 그런 걸 펼친다고. 근데 우린 뭐 했어? 민비가 소뚜껑 묻었어, 경복궁에. 큰 소뚜껑을 묻으면 나라가 안전해진대. 그래서 야, 우리 전통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 또 외교관 계시잖아요. A4로 모든 걸 해결하시는. 그러니까 A4 외교도 사실 그걸 계승하는 겁니다. 근데 외교전, 여론전을 탁월하게 펼친 분이 또 우남이야, 이승만 박사님.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멋진 선포를 하는데, 그게 민주공화국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헌헌법의 정신이 거기서 선포돼요. 끝내준다. 그런데 미국의 동지들, 언론인, 정치인, 이렇게 민간 네트워크를 탄탄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L정책연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한미일 민간 동맹을 만들어내자, 이거잖아. 그래서 내가
목이 다 시계 떠들고 다녀도 민간 외교를 왜 해? A4면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맨날 위기에 빠지고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똑똑해져야 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지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자꾸 상해 임시정부에 꽂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파 지도자 중에 또 김구를 좌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좌우의 기준이 뭐예요? 김구는 좌파가 아니에요. 백범일지를 읽어본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는. 백범일지 인용했단 말 안 하고 쫙 얘기하면 부르르 떨어. 구구파다 이러면서. 근데 백범일지 나오는데 그랬더니 백범일지 읽었다며. 내가 본 거는 왜 네 눈에 안 보일까? 백범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잠 안 올 때 한번 읽어봐. 잠이 새록새록 와. 근데 백범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샹하이에서 아니 이게 무슨 정부야 이런다고. 정부라고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오는 사람도 없네.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뭔 정부야. 그리고 국제적인 승인도 받은 적이 없죠.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이게 논란이 있고. 그래서 내가 논문 발표하려다가 참은 게 맞아 죽을까 봐. 근데 어떤 국제법 교수가 용감하게 썼어.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백범의 고백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제일 황당한 거. 처음에 3.1운동 하기 전에 우리가 굴욕적으로 나라를 뺏겼을 때 소위 지식인이라고 주장하는 선비들이 감이 안 온 거예요 지금. 그게 여실하게 나와요. 조공국이었잖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근대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합병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지금. 아니 명나라한테 조공 바쳤는데 청나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지만 일본 애들한테 주면 되지 뭐 조공.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해보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었어. 그래서 정신 차렸다. 10년 만에. 그 수준이었다. 우리가. 그랬는데 그것도 보세요. 맨날 무슨 상하이에서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고려 공산당을 만들고 저것도 레닌이 돈을 줬는데 그걸 갖다가 뭐 횡령해가지고 첩을 6명 거느리고 숨어있고 뭐 이러다가 김구 선생님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답사를 갔어요. 샹하이에. 임정 거기서 어떤 또랑이에서 보냈는데 그 또랑이 어딜까요? 찾다가 찾았어. 여기였겠구나. 나 혼자. 짐작으로 이쯤이었겠구나. 근데 어쨌든 저 공산당 만들고 그리고 언론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찌라시 이런 애들이 맨날 박이 영웅이다 이러거든. 근데 박은 무장투쟁을 주장했어요. 이승만 박사님 보면 제일 한심한 거예요. 총 몇 자루 사갖고 행진하고 있으면 일본군이 간담이 서늘해지겠네? 아니 호주까지 공포에 떨게 하는 군대잖아 애들이. 걔들이 우리 몇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보이스카우트처럼 단복 맞춰 입고 총 들고 이렇게 하와이에서 행진하니까 일본군이 총사령관이 보고 막 간담이 서늘해졌겠네? 제정신입니까? 장난 아니에요. 그러더니 뭐 이승만이 외교로 싸운다 이러니까 저희 가짜다. 우리에게 뇌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뇌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생각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걸. 저게 뭐냐면 전부 이승만 대 반이승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정치의식을 탑재할 때 저는 그럽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이승만에 열광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그걸 마냥 좋아라 하지 않아요. 또 일침을 하나 놓으면 뭘 얘기하냐면 니들이 그 시대에 이승만을 지지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봐. 이승만 강의하고 돌아다녀도 민간 외교가 중요한지 이해도 못하는. 이해가 되세요? 이승만이 영웅이라고 하는데 왜 영웅인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네가 거기 돌아갔을 때 그게 이해가 되겠냐. 큰 틀에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냐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특기가 뭐예요? 개파 만들어서 패거리 만들어서 이승만 치는 거야. 다양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승만 대 반이승만 연대인데 그 연대도 하나로 못 뭉쳐. 다양한 개파를 만들어서 이승만을 대적했다. 그걸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참고 책을 하나 소개해주면 김용삼 기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아주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책을 보더라도 그 근본 없는 거, 무슨 레퍼런스도 제대로 없는 이상한 거 좀 보지 말고 그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카더라 하던 거나 보는 거고. 김용삼 기자가 김일성에 대한 책도 아주 잘 썼거든. 김일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김용삼 기자님께 탁오라고. 내가 다른 책이랑도 다 비교해봤는데 제일 정리가 잘 돼 있고 이것도 아주 쉬워요. 쉽게 썼어. 그러니까 쫙 정리가 된다. 내가 밑줄 쳐서 이거 보여준 거는 이 책에서 인용한 건데 필라델피아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선포를 합니다. 독립하고. 그때 채택된 내용인데 이게 재헌헌법의 정신을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승만 박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선포할 때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 저게 나이스한 겁니다. 미국식 공화제 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인민의 교육 수준이 저급하고 이러면 또 부르르 떨어. 우리가 저급해. 저급해. 그들의 자치 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 수립 후 10년간은 중앙집권적 통치를 시행한다. 이게 강하게 권위주의적으로 가겠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맨날 이승만이 독재자요 뭐 어쩌고 그러면, 야 네가 중학교만 나와도 엘리트였던 저 시대에 걔들 데리고 한번 해봐라. 나라를 한번 세워봐라.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제가 맨날 까부는 애들한테, 아 교수님 우리 산업구조는 잘못됐고요. 아 그래,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울산 앞바다에다 오늘부터 조선소 세워봐. 막막하지. 네. 니네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월급 받아온 거 가지고 해외 어학연수도 가고 그러니까 좋지. 네. 네가 한번 세워봐.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승질내면서, 박정희가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지. 근데 일할 직장이 없어. 공장이 없어.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공장이 없다고. 어디서 열심히 할 건데? 땅을 파 그냥? 그래서 어디까지 뚫리나? 아르헨티나까지 뚫어볼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일 탁월하게 본 게 뭐냐면, 인민이 레벨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점진주의, 아시아에서 근대화하면서 공화국을 세울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특히 이승만은 미국식 공화제에 꽂혀 있었는데 단계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강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를 해야 되고 자치를 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뭘 강조해요? 개혁신앙이 깔려야 된다. 신앙으로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화돼서 도덕이 뭔지도 좀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들 학대나 하고 이런 저급한 짓 하지 말고 제대로 법을 인식할 줄 알고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 모럴을 습득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를 세우고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게 작동되지 않는다. 그걸 먼저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공화국의 출발은 교회가 먼저 세워줘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모럴 습속을, 개혁신앙에서 훈련돼서 종교개혁의 윤리가 탑재된 사람들이 나와줘야만 이 나라가 제대로 반석에 설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승만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인데, 분야별로 학자들이 모여서 책을 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허정이라는 분이 저 당시에 이 박사를 제외하고는 건국 초에 막중하고 단안한 국사를 강력하게 수행하지 못한다는 정치가와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 재헌 작업의 방향 전환의 배경이었다.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정치 제도와 정치적 인격의 경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헌법을 디자인하는 분들이 대통령제로 세팅하지 않았어요. 내각제로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해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데, 그거를 이제 힘으로 강압적으로 했다 이러면서 독재자의 면모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 제도와 정치적 인격이 경쟁한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 자체가 전체 제도와 경쟁하는 레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인격 자체가 그 정도 파워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모든 인사들이 이승만과 대적했지만 자기들이 하는 모든 거에 탑 레벨에 그분을 추대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끼므로써 이게 레벨이 업되니까. 그 정도였다니까. 국내에 나타났을 때 저분이 나타나면 헌법 전체의 제도와 맞먹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중심제로 전환시키는 파워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게 독재정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적 인격성이 강조되는 정치는 독재정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나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운이 좋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저 정도 걸출한 인물이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엉망진창인데 저 때 만약에 다 얘기해봐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면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지금 우리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A4 들고 다녀도 버티는 거지. 저 때는 나라가 이제 막 생겼는데 A4 들고 다녔다가는 죽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분은 레벨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어떤 시대와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반드시 그 시대의 역사성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끝으로 이제는 정치제도 중심으로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제가 처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의식의 수준이 어디냐 하면 제도 중심의 정치의식을 못 갖췄다는 뜻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벌떼같이 나타나서 저를 공격할까 봐 겁이 나서 말을 못 했는데, 원래 나는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 그 다음에
법치를 붕괴시킨 탄핵의 과정 이런 거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나 박근혜라고 하는 한 정치인을 이승만처럼 그 정치적 인격을 신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지금 21세기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억울하게 탄핵당했고 법치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찬탈당한 게 맞아요.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한 정치인을 이승만 시대처럼 정치적 인격성이 제도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21세기 한국이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도적 정치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서 한 인물에 꽂혀서 언제까지 지금 우남 시대가 아니에요. 박정희 시대가 아닙니다. 우남이나 박정희 같은 분들은 워낙 탁월했었고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강력하게 권위를 갖고 리드했기 때문에 살았어. 그게 맞는데 언제까지 그 짓을 할 거냐 그 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제도적 정치의식이 정착되고 시스템이 돌아가고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권당이 누가 되든 시스템이 돌면 안전해져요. 체계화되고 그걸 추구해야 될 시대예요. 근데 아직도 보니까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이러고 봤더니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뭘 지향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만 해? 그냥 한 인물이야 그냥. 근데 이것도 우상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억울한 거 적법 절차에서 여러 가지 하자 있었던 거 이런 거 밝히고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법치를 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치의식이 이제 훨씬 선진화돼야 돼요. 그래서 그 선진화의 길에서 우리가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매우 훌륭한 상태로 업그레이드 된다. 이 첫 강의의 앞부분에서 강조한 게 뭡니까? 바로 본질적으로 이 위대한 종교개혁이 어떤 서구 문명을 구성해내느냐, 정치 문화와 이론과 제도를 구성해내느냐, 소위 입헌주의라고 하는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조. 이제 뒷시간에는 그것이 어떻게 공화제를 구성해내느냐 이것까지 설명을 할 건데 그 탁월한 거를 인식해서 한국에 들여오겠다라고 파악한 강력한 리더가 있었으니 이승만 박사다. 민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공화제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제도적 기초를 닦았다. 이제 우리가 그걸 발판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근데 항상 중요한 게 뭐였어요? 그 배경에 교회가 제공하는 머럴이 없으면 토크빌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되는데 프랑스는 왜 안 돼? 라고 했던 바로 그 토크빌의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같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 잉글랜드의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모럴, 위대한 종교개혁의 전통. 이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살 길이 뭐예요? 제가 왜 교회에서 강의할 때 종교개혁을 강조합니까? 바로 이 위대한 신앙의 전통이 우리 삶에 배어서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떤 영역에 투입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 투입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진 문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문명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리더로 섰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뀔 때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의 미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세계관 교육 PLI